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슬기 엄마 이수연 교수.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팟빵으로만 들으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 슬기 엄마네 종양내과라는 코너를 런칭했는데 바로 거기에 출연하고 계신 이수연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에서 일합니다. 혹시 모니터링은 좀 해보셨나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했을 리가 있나? 네. 땀이 모니- 납니다. 모니터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죠? 바빠서. 그러니까 오늘도 매우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딸내미가 모니터링을 했다고요? 아니요. 딸도 안 전공이가 합니까? 아, 전공이가. 우리 전공이가 우리 교수님이 유튜브에 나온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전공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전공이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치료하는 거였구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공부를 유튜브 보고 한다고 네. 전공이가? 요즘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게 아, 대세예요. 그렇군요. 농담일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겁니까? 저희 그 유튜브 나는 사다 채널에 아직 안 가보신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거기 가면 보이는 라디오 외에도 뭐 슬기 엄마네 종양내과, 언니네 피부과, 그리고 김어수 교수의 치매 이야기, 또 이제 JYP와 YG가 수능 본 그런 영상들 되게 다채로운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영상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젊은 암 환자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얼마나 네. 늘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젊은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원래 암이라는 거는 종류를 막론하고 60대 중후반부터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수술을 해서 완치할 수 있는 단계를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길까? 왜냐면은 이게 암이라는 게 평생 DNA가 돌연변이가 되고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 병인데 그러면 대개는 모든 병이 6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20대라면 이건 뭔가 그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를 교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암에 걸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암에 걸리고 그래서 뭔가 이 자기가 자기 몸에 생긴 돌연변이를 교정하지 못하고 자꾸 암에 생기는 환자들을 보게 되어서 이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젊은 암 환자에 대한 통계는 아주 많이 이렇게 산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20대부터 암이 걸리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유전자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고도의 좀 테크놀로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한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한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한꺼번에 500개, 1000개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하고 어떤 유전자와 유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암을 발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 년간에 겨우 막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드문 일이야 하고 넘어갔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걸음마, 유전자 연구의 걸음마. 그래서 젊은 암 환자도 유병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데 어떤 유전자가 어떤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가는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심사평가원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요. 5대 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흔히 말하는 5대 암으로 진료를 받은 20대 암 환자의 숫자가 2014년에는 3,621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1,741명으로 4년 만에 44.5%가 증가했다. 와, 이거는 되게 급증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만 이런 겁니까? 아니요. 지금 미국도 최근 30년간의 암 발병률을 조사를 했더니 역시 20대 암 그리고 30대 암이 거의 50% 이상 증가했다라고 언제? 되어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이요? 1990년부터 이제 2015년까지 25년간의 그 암 유병률을 조사했더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암이 발생하는 비율은 비슷한데 젊은 암 환자들이 이제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숫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2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50%가 네. 많다면 한국은 4년 만에 네. 거의 50%가 증가했으면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색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네. 노인 인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구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변화의 폭도 미국은 25년간에 일어난 일이 우리는 한 5년간에 한 45% 이상 젊은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게 예전 그 젊은 암 환자라고 하는 거는 60대 중후반 전에 생기면 다 젊은 암 환자라고 하는 건가요? 대개 이런 암 영역에서는 50대 미만에서 생기면 젊은 암 환자로 칭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이 60대 후반에 생기기 때문에 한 15년도 그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나이에 15년 전에 발생하는 경우 혹은 20년 전에 발생하는 경우를 젊은 환자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 50세 미만 정도면 네. 다 젊은 암 환자인데 그렇죠. 4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20대만 네. 해도 이렇게 네. 많다고요.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과학기술이 좀 발달하면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게 돼서 혹시 암 환자가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겨서 그게 암으로 변하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냥 정확한 건 네.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유방암 검사를 40대에 시작하라고 하는 권고는 60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40대는 유방 검사를 해라. 그 다음에 대장암도 60대 후반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50대 초반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하라.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셈인데요. 미국도 올해부터 45세부터 이제 대장암 내시경을 좀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되게 우리가 흔히 발생하는 연령에 15에서 20년 전부터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암 스크리닝 검사를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잘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20대, 30대 환자들은 스크리닝으로 검사되는 게 아니죠. 스크리닝은 국가가 장려해서 40세가 넘으면 모두 다 검사하라. 50세가 넘으면 모두 다 검사하라는데 대개 20, 30대는 그런 스크리닝을 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면 그 부분의 이상을 찾는 과정에서 암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하는 유방암 검사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스크리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증상으로 발견된다. 그래서 진짜 아파서 갔더니 암이더라가 그렇죠.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발견이 더 되는 건 아니다. 확실히 더 많이 생기고 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암은 대개 이제 유전자의 변화인데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하나의 이유는 가족력. 우리 가족에 이렇게 유전자 변이가 나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근데 해보면 가족에 대장암 환자가 3명이나 있지만 같은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 그냥 각각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전자가 내려와서 나의 유전이 된 경우도 있지만 또 같이 살다 보니까 식생활이 비슷하고 먹는 습관, 생활 습관이 비슷하니까 또 암이 발생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환자가 많지 않지만 미국은 햇빛만 받아도 피부에 암이 생기는 그런 아주 민감한 이제 피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자극은 우리 몸의 DNA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핵발전소 근처에서 갑상선 암을 진단받는 어린이가 늘어난다. 그것은 뭔가 물이나 공기나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뭔가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마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암에 노출되는 그런 가족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식생활 또 우리의 환경 예를 들면 우리의 미세먼지가 지금은 뭐 호흡곤란 이런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축적되면 예를 들면 폐암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변화를 어떤 유병률의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거죠. 아마 중국은 벌써부터 조금씩 그 전체적인 흐름이 변하고 있다고 해요.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젊은 암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해 요인들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핸드폰을 많이 쓰는 거,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예를 들면 뇌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 몸에 해를 주고 우리 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구하는 유전자를 가동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구를 잘 못하고 돌연변이가 쌓여서 암이 생기는데 그런 인구 집단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해서 완치를 하더라도 나는 이미 취약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면 다른 암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 담배만 해도 네. 그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후에나 네. 밝혀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경향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또 담배를 팔아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 또 국가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담배가 흡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명제가 인정받기까지 40-50년 정도 미국에서도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구강암, 식도암,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 인자이다. 그것을 끊었을 때 위험도가 매년 얼마나 낮아지는지가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술도 특정 암에는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뭔가 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어떤 이유들도 다 DNA가 망가지고 또 복구를 못하면 암이 되는 거고 그래서 90세인데 담배를 많이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복구하는 유전자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같은 원인에 노출이 돼도 내가 그것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암이 생기고 말고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담배를 막 하루에 3갑씩 피우면서 100살까지 사신 분들의 유전자를 좀 분석해보면 뭔가 폐암 치료제 개발 이런 데 복구 도움되지 유전자를 않을까요? 확인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구에 연구 기금을 후원하는 내가 별로 담배 없겠죠? 회사가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까지 아무튼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고도 100살까지 사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전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거나 살아 계시면 결국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흡연은 아주 명확한 폐암의 원인 유해 물질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젊은 암 환자가 주제인데 네. 제일 궁금한 게 젊은 암 환자들은 안 젊은 암 환자들하고 같은 병이 생겼을 때 진행 속도, 뭐 증상, 예후 이런 게 다른지 그거는- 치료에 대한 반응은 또 다르고 어떤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도 암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세포들의 분열 속도가 예를 들면 대장암이라고 할 때 노인들이 대장암이 세포의 변화가 생겨서 암이 될 때까지 15년이 걸린다면 젊은 사람들은 5년 미만에도 확 변할 수 있죠. 폴립 하나가 생겨서 암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평균 15년 정도 예상하는데 젊은 환자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다만 대장 내시경을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적절한 시점에 빨리 수술을 하면 예후는 같다. 라고 또 주장하는 연구 논문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젊은 암 환자가 나이가 먹은 암 환자에 비해서 예후가 나쁘다거나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세포의 분열 속도가 빠르고 성향 자체는 좀 공격적이다. 또 공격적이니까 항암 치료를 하면 또 잘 듣는 그런 속성도 있어서 단지 젊은 암이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암 치료하면 젊은 사람이 더 잘 들어요? 그것도 어떤 단계에서 좀 발견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원래 생긴 데로부터 다른 데로 전이가 됐다. 폐로도 전이가 되고 간으로도 전이가 됐다 하면은 이게 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암세포들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타겟하는 약을 썼을 때 여기는 좋아지지만 다른 곳은 좋아지지도 않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떤 조기에 발견하면 제 생각에는 수술하고 똑같은 예후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후기에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고 또 때로는 젊을 때 발생하면 수술을 하고 나면
예후가 더 좋게 만드는 유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젊다, 젊지 않다의 이런 좀 임상적인 분류보다는 이 사람이 암을 갖게 된 핵심 유전자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은 MLH1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대장암 환자와 PMS2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대장암의 환자들의 이 발병과 진행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속성을 예측할 때 유전자별로 접근하고 검사도 유전자별로 좀 하라는 권고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얘기. MLH1, 네. PMS2? 네네네. 아주 유명한 유전자들인데요. 그거 왜 난 모르지? 아, 이거를 다 해가지고 이 유전자형이 이 MLH1이냐 2냐 뭐 가령 PMS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좀 다르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MLH1, MSH2, MSH6, PMS2라고 하는 이 4개의 유전자가 나오면 예를 들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후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도 되고 또 이 유전자들이 4기 암 환자,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서 발견이 되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면역 항암제를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 1기냐 혹은 4기냐에 따라 또 이게 유전자에 따라 치료의 방침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굉장히 똑같은 치료를 네. 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마다 유전자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게 이제 아직까지 모든 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유전자마다 이 환자의 치료 방침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유방암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말을 해서 유명하게 된 이제 BRC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쪽에 유방암이 생겨도 이쪽까지 아예 수술을 한다든지 나이가 적당히 들었으면 난소도 암이 아니지만 제거하는 것이 난소암의 위험 요인을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그 유전자가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하는. 네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그 같은 유전자가 췌장암 환자의 5%, 그다음에 전립선암 환자의 한 8%에서도 그 유전자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같은 치료제가 이제 췌장암이나 전립선암에서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유전자의 의미에 따른 치료 전략이 막 개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유전자를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시도까지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MLH1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쓰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기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전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그런 평균적인 치료보다는 유전자별 치료가 하나 둘씩 새로운 모델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거를 또 알게 됩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젊은 암 환자는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 요거는 사실 빠른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좀 맞는 말이긴 네.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젊은 암 환자는 오히려 항암 치료에 잘 듣는 사람도 있다. 사람도 있다.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젊고 젊지 않고의 차이보다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예후는 다르지 않다. 요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신체 능력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항암 치료에 좀 잘 견딘다.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체력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럼요. 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저희가 네. 격려해서 네. 힘들지 않게 또 남들보다 내가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젊은 암 환자들 중에 자기의 투병하는 모습 맞아요. 이런 거를 그 유튜브에 막 올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도 본 적 좀,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그 환자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건데 예후가 좋은 환자들, 그래서 희망적인 환자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쭉 듣다 보니까 아, 이 환자는 지금 표준 치료에 약제 효과가 없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구나. 또 임상 연구를 했는데 듣지 않아서 바로 약제를 바꿨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등장하는 젊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막 예후가 좋고 다 치료되고 완치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젊은 환자들이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 보고 나면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는 어떤 또 내용을 올리는지 궁금하게 되고 좀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치료했던 그동안의 환자들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게 좀 달라요? 자기의 상황을 좀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을, 극대화해서 보고,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유튜브를 못 찍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시장에 나갔다 왔다. 그래서 혹시 그거를 보고 있는 또 다른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아, 나도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서로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픈 모습이고 힘든 건데도 잘 나누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자기 이렇게 우는 모습, 실망하고 그런 모습도 공유하고 있어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병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다. 잘 해낼 것이다. 이런 거를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놀라운 것은 한 번 찍으면 10,000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만 뷰. 그래서 그만큼 보고 또 보고 재밌는 내용은 또 보고 또 유명한 크리에이터 뭐 옷을 잘 입는 법, 항암 치료 중에 가발을 이것저것 써보는 사람, 화장을 하는 방법, 눈화장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일상은 그렇게 어두움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그 암 치료하는 의사들도 유튜브 많이 봅니까? 암 환자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이수연 교수만 보는 거군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어떤 계기에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들하고 북토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게 환자들은, 암이 걸리지 않은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격려해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의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말 하면 되게 화나고 그럴 것 같아서 환자들은 요즘은 그런 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암 환자들이 들으면 화가 나는 말, 뭐 이런 키워드로 찾아봤더니 그런 그 젊은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암 환자 진료하는 의사들도 환자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런 유튜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희 유방암을 10년 네. 전에 진단받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경희가 같이 북토크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거는 다 의사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친구와 그분도 가족이 아니라 의사시잖아요. 자기도 의사고 네. 자기 친구들도 의사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치프레지던트 와가지고 생존 곡선을 그려주면서 너는 지금 현재 3기 말이니까 5년 뒤에 네가 살아있을 확률은 몇 %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아기는 어떻게 낳아야 되나요? 물어봤더니 지금 네가 그런 게 문제냐. 치료를 받아야지. 물론 지금 아기가 7살이 되고 내년에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난자를 모아놔야 되는지 그게 불과 10년 전이었는데도 난자 모아놓고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다 모아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경희를 종양내과 학회에 초대를 해서 경희가 상처받은 거 우리 의사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좀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환자들이 딱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환자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 그 심정을 의사가 알아야 단 한마디에도 상처받는데 우리 환자들은 그런 거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획을 내년 학회 때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박경희라는 친구가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알레르기 내과 교수죠. 네. 그 둘이 이수연 교수하고 둘이 같이 책을 써서 한쪽 가슴으로 사랑하기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절판돼가지고 몇 년 동안 환자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좀 고쳐가지고 굿바이 유방암 이런 제목으로 책이 다시 나와서 지금은 뭐 서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살 먹은 여자 의사가 치료받고 10년 된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2판을 냈고요. 지금도 자기는 그때 치료받았던 거를 다 잊을 수 없고 지금도
사진 찍을 때마다 재발할까봐.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20대에 암을 진단받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신 조금만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그거를 또 다 이겨내고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젊은 암 환자들은 병도 잘 치료해야 되지만 마음도 잘 봐줘야 되고 좀 카운셀링 같은 게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건 사실은 아직까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좀 그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유튜브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암 환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결과로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 요즘 암 생존자 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암 생존자들을 위한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뭐 장치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직 없어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생존자 연구라던가 또 이런 생존자들을 좀 지지하는 지원 정책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죠. 대개는 뭐 숨기고 다 나았으니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그 암과 무관하게 또 다른 암이 생길 그냥 자연스럽게 60대 후반이 되어서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암을 서너 개 진단받는 게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중암, 한 사람 앞에서 여러 암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좋지 않은 일은 사실 진단받을 때마다 충격이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저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당면한 과제들도 많다 보니 생존자까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사치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인식도 있고 한데 일단 환자를 살리는 게 더 급하긴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비단 의사만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람들, 또 간호, 이렇게 전문 간호 인력들, 상담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좀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전자의 의미가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 상담 같은 것들도 점점 이렇게 제한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젊은 30대 중반에 이제 우리 여자 의사인데 엄마가 BRCA 이제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도 해보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암은 아닌데. 근데 자기는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내려가는 유전자니까 애를 낳으면 50%도 애한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이럴 경우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합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게 16배아가 될 때 거기다가 그 유전자를 딱 제거하는 그래서 완전한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그거를 이제 엄마 뱃속에 넣어줘서 임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좋기 때문에 저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제 환자 중에서도 40세 남자인데 아직 여자친구는 없어요. 정자 모아놨어요. 항암치료는 거의 다 끝나가요. 근데 자기는 복귀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는데 말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정자의 반은 아마도 이상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알고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임신했을 때 우리 애한테 그런 암의 위험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고민과 갈등이 되는 그런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벌써. 그래서 제가 요즘 미국의 어느 병원에 가면 이런 유전자를 조작해서 좀 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줄 수 있겠느냐. 환자들은 나는 돈이 들더라도 모아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이 유전자 의미를 알고부터는 한 명 한 명 그렇게 신경을 써줘서 설령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치료에 대안이 있다는 거는 또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간에 소송, 이혼 이런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암은 아니지만 헌팅턴 병, 자기 남편이 헌팅턴 병에
그 보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아닌데 멀쩡해요 남편은. 근데 이 부인이 애를 낳는데 애 안 돼서 그 발현이 이제 된 거예요. 아직 애니까 문제도 없죠. 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애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런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 및 법적 고소. 이제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유전자가 많은 도움도 주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 너무 많은 과제를 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대 안암병원 종양내과의 이수연 교수 슬기 엄마와 함께 네. 젊은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소인이 있다면 예를 들면 술,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음식도 너무 정크푸드 먹으면 안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혹시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는 자기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겨가면서 얼마든지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감추는 일보다는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유튜버들이 자기 병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그런 내력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기에 치료하고 오히려 그래서 치료 성적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숨기지 말고 상담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